여러분, 오늘 Let's Talk with Cyrus Jensen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유일무이한 장셰칭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사이러스. 여기 와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사이러스 아파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먼 길을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 집이라 그런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제 아파트에서 하는 첫 인터뷰입니다. 네, 정말 놀라워요. 교수님, 저는 예전부터 교수님의 컨텐츠를 정말 좋아했고 유튜브에서의 놀라운 성장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정학 유튜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교수님의 초기 예측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큰 예측과 그가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으로 아주 유명해지셨죠. 오늘 인터뷰는 그 예측들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놓치고 있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놓쳤고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뉴스를 볼 때 눈에 띄고 별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 현상들을 주로 찾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을 끈 사건은 2020년 1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중동 특사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을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후티, 그리고 시리아와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동에서 이란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인들과의 협력하에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외교 정책을 펼칠 때는 조율할 동등한 상대, 즉 카운터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은 미국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대체 왜 자신을 죽이겠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를 죽인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별로 말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외교관을 죽이는 건 전쟁 선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란이 전쟁을 선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가장 큰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이 미뤄진 것뿐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란에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에 승리하면 거의 확실히 이란에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의 5번째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휴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60일간의 휴전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의 일부를 침공하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인들에게 일종의 매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론이 있는데 미국이 단지 석유 비축량을 채우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여기서 2단계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잠재적인 지상 침공을 위해서요. 맞아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를 정확히 예측하셨는데 앞으로 전쟁의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2달간의 휴전과 이 양의 각서 모두 결국 시간을 끄는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란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주요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란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란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석유를 수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그 목표는 최대한 많은 민간인의 불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의 지상 침투 작전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약 6만 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6만 명으로는 실제로 이란을 침공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 나라에서 시민들의 불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 북서부에서 쿠르드족 봉기를 일으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곧 쿠르드족이 미국의 공군력과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이란 북서부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물류, 보급, 조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과 아주 비슷하냐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합니다. 본질적으로 대리전이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무기, 나토의 정보, 나토의 특수부대, 나토의 지휘 통제, 그리고 나토의 자금 지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지상 침공을 하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미군 병력을 투입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내에서 큰 뉴스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미국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계획의 두 번째 부분, 즉 지상 침투 작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미국 전략의 세 가지 주요 축입니다. 이란 경제를 파괴하고 전략적인 지상 진입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죠. 전면적인 지상 침공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제한적인 지상 진입 작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 미국이 추진하려는 전략은 우선 이란 내에 최대한 많은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양해각서, MOU가 그렇게 되도록 짜여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실제로 MOU의 14개 조항을 읽어보면 이란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이란 자산을 동결 해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란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레바논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양해각서 MOU차 구조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군사지도부와 테헤란의 정치지도부 사이에 분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지도부라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걱정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헤즈볼라를 포기할 의향도 있는 거죠. 맞죠? 만약 유일한 쟁점이 헤즈볼라라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헤즈볼라를 원하지 않는다. 헤즈볼라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다. 경제협력만 하자는 거죠. 하지만 IRGC라면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헤즈볼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양해각서는 사실상 IRGC와 테헤란의 로하니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 지도부 사이에 쐐기를 박는 쟁점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맞아. 좋아요.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란 남부에서 제한적인 폭격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지상 침공이 시작된다면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병력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그 섬들을 점령해서 이란 경제를 옥죄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비공식 외교일 텐데 이란이 정치적 합의에 이르도록 정치적,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되고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포인트, 즉 이란 경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목격한 부분이죠. 맞죠? 우리 경제도 공격을 받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 모하마드 라하니 교수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는 이란을 대변하는 매우 솔직한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란 경제가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습과 정복을 벌여온 역사를 보면 저는 그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 불안정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봉기해서 그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출신인데 쿠바에도 항상 그런 전술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정권에 맞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정권을 지지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전략은 예전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티니지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퍼져나간 색깔 혁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색깔 혁명들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연구해보면 국무부와 CIA가 자금을 대고 조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국무부는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같은 NGO를 통해서 한 국가에 들어가 이 NGO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자국의 민주적인 미래를 바라는 젊은 비전가들이 이끄는 단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민간 언론도 포섭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로 불려가서 자국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색깔혁명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온라인에는 색깔혁명 매뉴얼의 효과에 대한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뉴 아틀라스의 브라이언 브랄락틱도 이 매뉴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년 동안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미국이 이런 반군단체들을 자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 특수부대가 투입되어서 이 반군단체들을 이끄는 아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규모 폭격이 리비아와 시리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 정권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이 방식은 지난 20년 동안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란은 다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하나로 뭉친 문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자신이 페르시아인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979년 이후로 계속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1979년 이후로 그들은 언젠가는 대사탄과 맞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최소 20년간 준비해온 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이란 사람들은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고 결국 미국이 와서 이란에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원하는 건 혼돈뿐이죠. 맞죠? 그래서 미군은 2003년에 바그다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매우 열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폴 브레모가 이라크에 들어가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국가의 바트당 숙청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바트당 당원이었다면 더 이상 정부나 군대, 경찰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모든 엘리트 계층이고 결국 전체 관료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그 나라를 괴롭혀온 종파적 폭력으로 이어진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미국이 의도하는 바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어떻게 추진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준비해온 거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봐왔듯이 이 전략은 미국을 물리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이 양해각서가 말씀하신 대로 더 큰 확전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간 이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이란이 더 강할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이 군사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 견뎌냈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란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맥락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베네수엘라처럼 아주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 2주면 끝날 거라고요. 우린 들어가서 끝낼 줄 알았죠. 미국의 전체 전략은 이란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날에 들어가서 아야톨라를 죽이고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전복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의 공군력이 이 민주주의 지지 시위자들을 지원하러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란인들은 평화를 청하게 될 거라는 거죠. 미국인들은 테헤란에 매우 친미적인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전체 전략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거센 반응에 놀랐습니다. 맞아요. 우선 그 정권은 미국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속력 있고 회복력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3단계의 지도부까지도 죽였으니까요. 맞죠? 맞죠. 그들은 최고 지도부뿐 아니라 후임자와 그 다음 후임자까지도 죽입니다. 이란 하위 지도부가 이렇게 많이 죽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카타르 같은 GCC 국가들을 공격하기로 선택한 것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의 전체 전략은 오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인들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첫 달에는 이란이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휴전이 있었죠. 맞죠? 여러분은 왜 이란이 휴전에 동의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고 전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민간 신용 거품과 인공지능 거품이 동시에 붕괴될 것입니다.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고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탄핵당할 것입니다. 이란은 7월까지 버티기만 하면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들은 서명하고 휴전에 동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인들에게 평화협정에 동의하라는 전 세계적인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 경제는 현재 중동, 특히 파키스탄과 같은 이란의 이슬람 동맹국들로부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들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란인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미국과 가능한 한 빨리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라는 전 세계적인 요구와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계는 정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에도 관심이 없고 공정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직 경제적 안정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제 체제에서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깡패들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은 원하는 대로 할 것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인들에게 압력을 가합시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은 실제로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것이 이란에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학 때문에 이란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정치적 합의에 더 큰 압박을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휴전이 전쟁의 역학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모란디 교수님께 비슷한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도 비슷하게 답하셨거든요. 그게 동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많은 압력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이 마치 우리는 여기서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죠. 우리는 앉아서 대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제 잠재적인 지상 침공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죠. 알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제한적인, 그러니까 제한된 규모가 될 거예요. 수십만 명의 미군 투입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인기 없고 미국에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쿠르드족을 지원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제한적인 공습을 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모두 올해 이란에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미국인들이 이 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치르려 한다는 겁니다. 맞죠? 이게 바로 워싱턴 DC 기득권층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야톨라만 제거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빠진 이 수렁에서 벗어날 아주 쉽게 단번에 해결할 해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에는 지상 침공은 빠르고 치명적이며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널드 트럼프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훔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요. 아마도 내가 기동부대, 즉 해병 원정대를 보내서 카르길 섬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이란 혁명 수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아내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들은 4년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며 실행 가능한 지상 침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알겠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내가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일 하나, 이 전쟁을 끝낼 한 번의 일격.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때와 매우 비슷한 방식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알겠어요. 그게 첫 포인트예요. 맞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전쟁의 경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상군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들이 한두 달 동안 공중 폭격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특히 F-15 같은 전투기를 사용하는데 한 대에 약 9천만 달러나 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대가 격추되면 엄청난 돈이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격추되지 않더라도 산을 폭파하기 위해 탄약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의 경제 논리는 지상군을 투입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전투기보다 훨씬 싸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계속하려 하고 지상군 투입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미국의 전쟁 교리가 대리 세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쿠르드족을 설득하고 이라크인들을 설득하고 사우디인들을 설득해서 이란인들에 맞서 지상군을 투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란 남동쪽 파키스탄 바로 옆에 있는 발루치스탄에서 민족적 긴장을 조장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수니파, 테헤란 정부는 시아파입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이런 종교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북쪽의 아제르바이잔을 끌어들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항상 자국 군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리 세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나라에 대규모 지상 침공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는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면 아마 2달쯤 후에 특수부대가 그 나라의 소수민족 부족들 속에 잠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란을 상대로 제한적인 지상 공격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석유 기반 시설을 겨냥하고 혁명 수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아내려 하며 나라 안에서 최대한 많은 민족 갈등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까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이 실제로 그 해협을 봉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언급하셨던 것 같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해거라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네, 모란디 교수님께서 라이브 방송 중 그 부분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주셨죠. 그분은 2월 28일 전까지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죠. 이제 2월 28일 이후로 매일 그 점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셨죠. 저희에겐 그런 지렛대가 있고 미국이 세계 최대이자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스피드보트와 훨씬 작은 선박들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 세계 경제를 사실상 인질로 잡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그런 지렛대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좋아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2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 이란이 공격받으면 가장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입니다. 그곳이 미국의 가장 큰 지렛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급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프로스페리티 가디언 작전 사례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후티 반군이 홍해를 국제 선박에 대해 봉쇄했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홍해 선박 운송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프로스페리티 가디언 작전이라는 대규모 해군 함대를 홍해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은 가서 많은 산을 폭파했지만 후티 반군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후티 반군은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속정과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 전쟁의 본질은 만약 당신이 결연하고 단결되어 있으며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다면 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형의 수호자 작전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봉쇄할 수 있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이란인들에게 줬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오성 제독들과 장군들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논의하는 회의나 컨퍼런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티의 다재다능함에 완전히 놀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연성. 후티의 회복력도요. 그들은 또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한 말은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거대한 군함을 드론을 보유한 진지를 구축한 적에게 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제로 타격도 줄 수 없으며 다른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저에게 말해주는 건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군사 관료주의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쵸? 그들은 아무런 결과도 겪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이란인이고 이 전쟁에서 진다면 엘리트 전체가 교체될 겁니다.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 나라에서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라크를 보세요. 종파간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란인들에게는 이것이 생사를 건 투쟁인 겁니다. 맞아요. 미국인들에게 최악의 경우는 아마도 10년 후쯤 이 전쟁이 완전히 패배로 끝났을 때 의회가 이 장군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2시간 동안 이 장군들에게 소리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겪는 결과의 전부입니다. 베트남 전쟁 패배로 고통받은 미국인이 누구였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패배로 고통받은 미국인은 누군가요? 미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쟁에서 계속 패배해왔지만 실제로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산복합체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워싱턴 DC, 페어팩스 카운티, 알렉산드리아에 가보세요. 정말 부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왜곡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승리할 뚜렷한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 계속 전쟁을 하도록 유인받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 무섭죠. 미국이 전쟁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군 지도자들과 대통령까지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방금 전에 뭔가 언급하셨죠? 심연으로 돌아본다면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이 이란에서 이 전쟁을 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진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질 것인가만 남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처럼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베트남전 같은 상황이 벌어져 병력을 50만 명까지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5천 명의 병력을 보내고 그 다음엔 1만 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50만 명이 되어버립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2천, 3천 명의 해병대가 한 공군기지 점령을 위해 파견됐고 그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이 공군기지만 점령하고 떠난다고 했지만 몇 년 후면 병력이 50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미국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상 침공의 얽매이고 이미 투자한 비용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방식에 갇히고 임무가 점점 확대된다면 미국은 결국 징병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로 인해 미국 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결국 얼마나 크게 질지 결정해야 합니다. 2028년으로 시간을 좀 앞당겨 보죠.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미국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가 2028년에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비상권한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고 선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젤렌스키와 얘기한 적이 있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초반 몇 년 전에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젤렌스키에게 왜 헌법을 정지시켰는지, 그리고 당신은 언제쯤 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선거는 언제 치러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헌법을 정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잠깐만 너희는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했고 젤렌스키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나도 마음에 들어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제 말은 그게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속임수를 쓸 능력이 없어요. 알겠죠? 그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헌법에는 22번째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누구든 3번 이상 재임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대 10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바로 22번째 수정헌법이에요. 헌법 어디에도 2028년에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고 그 후에 대통령이 사임하면 본인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없다고 쓰여 있지 않아요. 그게 헌법의 허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도널드 주니어, 그러니까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의 아버지가 부통령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세계의 대결이 될 거예요. 2028년에 오바마 대 트럼프. 저는 이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건 정말 세계의 대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제 말은 지난 2년만 봐도 트럼프 가족의 부패는 정말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많은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해온 일이에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가족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회사에 공짜로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로부터 많은 정치적 특혜를 받게 해줬죠. 또한 이런 주식시장 베팅을 많이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이상한 게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하면 주식시장과 유가가 오르고 그러면 트럼프 가족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하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평화하자고 하면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트럼프 가족이 이익을 보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2028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트럼프 가족을 겨냥해서 끝까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할 일이고 유권자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스스로 큰 함정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가 언젠가 직에서 물러나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아요. 2020년, 2021년에도 직에서 물러났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죠. 민주당은 그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파산시키려 했어요. 그들은 그를 투표용지에서 빼려고 했고 말하라고 집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년 후에 여기 베이징에 앉아 있다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나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될지 예측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후에는 세계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오히려 경제에 대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붕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주목해온 것은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이냐면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은행이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찍어내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온 일은 일본 기업들과 은행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들은 기업들이고 오직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미국 국채는 5%의 이자를 주니까요. 맞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 미국 경제를 보조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식 시장의 엄청난 상승과 미국 경제의 큰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과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일본 엔화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에서 일본으로 자본이 역송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엔화 캐리 트레이드를 사실상 끝내게 되는 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문제가 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결국 미국 경제도 버블이 터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현재 미국 경제에는 두 가지 큰 버블, 즉 민간 신용 버블과 AI 버블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은 완전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주로 일본과 GCC에서 들어오는 자금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GCC는 이번 전쟁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석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이 석유로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결제은행 같은 아주 강력한 기관들이 나와서 AI 거품이 곧 터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만들어내려 한다는 거죠. 맞죠? 그들은 곧 거품을 터뜨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란 전쟁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1년 후에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됩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비행기 요금도 크게 오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봉쇄가 발생해 2027년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교수님께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를 위해 장 교수님의 소셜 링크를 모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팔로우 하실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꼭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곧 있을 다음 인터뷰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